적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그걸 하고 그 이후에 만일 좀 남는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가 뭐 하면은 문해 활동을 하고 그다음 문중을 가문을 어떻게 전통을 어떻게 이 활성화해서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느냐 하는 이런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약간의 토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오면. 이게 여성들이 주로 이제 제문과 사돈지를 짓는데 제문을 지으면은 남성들이 지은 거는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유세차 뭐 거룩한 말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되지만 이제 딸이 주로 이제 친정 부모, 숙모, 뭐 할머니 이런 분들의 그 제문을 짓는데. 그래 되면 이 빈청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되면서 뭔가 후련하잖아요. 울고 나면은. 그죠? 그런 그 카타르시스의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화전놀이, 특히 여성들의 가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화전가예요. 화전가인데 제가 뭐 귀문의 화전가를 3편이나 지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최치원 선생가 서라벌레 땅 위에 새벽녘 홀로 깨어 만가지 해포도다 가슴을 적시는데 백만장한 고대 강실 옛 문물 간데 없고 잉글은 민물이냥 왔다가는 쓰러지네 바늘성 봄빛이야 예나제나 애련한데 주인 없는 상서장은 쓸쓸히 남았구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고 고운 노래소리 해동공자 최선생을 기리고 양양하네 12세 어린 나이 당나라 유학길에 18세 빈공가에 장원으로 급제하니 벼슬길 두루 거쳐 병마제통 이른 후에 도항소 경문지어 천하에 드날렸네 황소에 난 평정하니 문명이 형역하고 29세 젊은 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드높은 문장으로 한림학사 제수받아 상서장 머물면서 외교문서도 맡았네. 신라말 최한국은 시무십조 올렸으나 황엄한 진성여왕 나라 일을 잊었구나. 태인형감 함양 태소 백성을 보살피며 육두품 서른 신분 골품제에 가로막혀 날개 꺾인 가련한 새 구름 되어 떠도나니 세상을 바꾸려던 그 기상을 어찌하리 그 이름 석자는 학자와 덕행으로 남그신 자체마다 민간에 해자되네 비록 점나는 걸 뚜렷하지 않아 해도 선생의 시무책은 신라구제 일념이라 기상은 해이하고 골픈 모순 깊어지니 무너진 나라 구하려 애써서나 허사로다 나라 실청 비판하는 벽서가 나붙었고 도적에 창궐하여 온천지가 갈라지니 바람 앞에 등불 같던 내 나라를 어찌하리 세계제국 당위제도 일찍이 참고하여 진골의 독점체제 혁파하려 하였건만
공권력답지 않아 개혁마저 무너지니 남은 땅 경상도뿐 온국토가 붉은 피라 한시대 영웅이나 당대엔 빛 못 보고 그 심은 높은 정신 고려로 이어지니 나라 깃을 잡아가던 성종임금 때에 이르러 최성로의 시무 28조 금액이 계승되어 고려 초정치 문화 혁신의 깃발대네 나라의 현모한도 풍류라 하였으나 유불선 3교 포함한 선조의 신교로다. 나라의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함은 공자님 가르침의 종지와 같음이요 무위로 행함은 노자의 뜻 비슷하여 악을 멀리 차은 뜻은 석가의 교화로다. 우리의 풍류도는 삼교의 근원이니 신교가 삼교의 뿌리라. 일찍이 설파했네 홍산의 유적에서 여신상이 발견되니 가부자가 다듬고 단전호흡함과 같아 유불선 사상 이전 동이족의 시원정교 그 도맥 있었으니 의심할 바 없어라. 선생의 철학 사상 문장이 전륜하여 동아시아 천재 아래 으뜸 인물 당면코나 만랑비 비문 속의 풍류를 설명하고 개원 필경 제완년 대력 오늘날 전해오네. 중국의 양주시는 채치원 축제 열고 학술 논문 500편이 넘쳐나게 쏟아지네. 문장으로 중원 땅을 흔들어 놓은 기상 예나제나 그야말로 원조한류 아니던가. 동국유학 조종이며 문학의 비조로서 고려 현종 문장으로 시호 올려 문묘배향 선생의 깊은 해포 이제야 풀어보면 고결한 사상 철학 만대에 이어지길. 이 고운 노래소리 바람에 실어보내노라. 됐습니다. 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내용이 최추원 선생님과 신라시대 역사, 문화, 사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글이 그 오차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글이 한자 안 틀리고 지금 1m 넘는 길이가 그대로 기록을 하시고 정성과 문화와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아마 경북대학 교수님 이상규 교수님이 아마 이 연구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다리시던 우리 VIP 손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하시고, 뭐 좀 시간이 좀 순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고운문예협회 창작 발표회 제2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0일 날 창립총회와 1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제2차 발표회를 한 달마다 어김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는 2차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까지 준비를 하시고 많은 예를 쓰신 최원돈 박사님, 우리 지금 문예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분들의 소개와 아울러서 취지와 설명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이거 그래.
더우신데 고맙습니다. 오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 회장님 조금 전에 이제 인사를 하셨고, 그 다음 우리 광주시 칠곡에 석담정성 귀한 분이 이게 발레사를 우리나라 상고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발레사를 하시가 학위를 받으시고, 이병규 종손 어른. 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 다음 김지열 선생님 서예하시고, 김지열 선생님 오셨어요? 예, 박수로. 예. 또 김영자 선생님 교육 원로이시고 뒤에 계십니다. 그 다음 우옥희 선생님, 서예 선생님 오시고, 그 다음 이정주 선생님, 서정주 이쪽 편입니다. 이기문 선생님, 예. 그 다음 우리 낭송하신 조명자 선생님 아까 나와가지고, 그리고 최순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방 가서 애글 연구에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원로 어른들, 경주채시 광정공파의 원로 어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견영 우리 향원공파 부회장님, 그 다음 최혜교 풍계공파 우리 총무님, 최호영 바천공파 총무님, 최영만 어른, 예. 그 다음 한천공파의 최상배 어른, 그 다음 우리 회원 쪽으로 오신 분들이 서정주 우리 선생님, 여기 달성선시 축계공파의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은 조금 이따가 역할 소개할 때 뭐를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파워포인트로 브리핑할 때 그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채식 가문의 양반이시다 보니까 순서 다 지키십니다. 또 우리 달성서시, 대구의 인동장시, 각 성시의 훌륭한 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참석하시리라고 보고, 오늘은 2차 창작 발표에서 영남 내방가사 연구회가 오늘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대구 시내의 인문 문화를 더 좀 외연을 확대해서 같이 자리하는 하나의 시족의 문화보다 대구의 양반 문화, 선비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고 또 취지 말씀 연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네. 저희들이 같이 해야 돼. 저희들이 문예협회를 만드는 어떤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우리 20-30년 전에 IMF가 왔을 때 이 공동체, 마을이나 가문이나 종교단체나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하면 망하는 가문도 많고 각성에 흥하는 가문도 많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과서적으로 이념 공동체라든가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성격을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논리들이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담정선 어른 미안한 말이지만 봉제사나 제사만 차려가지고 조상님이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될 거다. 종교단체도 극락 간다, 지옥 간다. 요즘 젊은 사람한테 지옥 간다 해도 종교를 안 믿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20, 30년 전에부터 이제 이뤄왔고, 제가 문중을 연구하면서 1990년대는 우리 광정포 종종이 한 200개 종종이 있었어요. 2017년대 조사하니까 65개 종종만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한다는 그거를 사람은 존재하는데 문중이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손이나 주손이 약간 활동을 좀 하고, 유사가 한 4, 5명 정도는 유사가 활동을 하는 거를 종종이 살아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제가 한 달 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절이 2013년도에 4년도에 15,000개 있던 절이 지금 작년 저작년에 10,000개로 줄은,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빠른 환경 변화에 그러니까 아까운 수백 년 된 가문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120세 시대, 그리고 지금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 그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120세 시대에 들어가고, 이 나와 가문이 함께 사는 길이 없나? 나도 이런 개념이 가져야 된다라는 쪽의 의미에서 다시 제가 이제 이게 문중에 뭐 소멸돼가는 자료들 모으고 정리하고 이 책을 만드는 거지, 뭐 족보도 여기에 속하고 뭐 문집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게 읽는 사람이 없다. 이거 젊은 사람하고 하면 족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50대 60대들이 보는 사람이, 볼 수는 있겠지만 보는 사람이 1%가 안 된대요. 그런데 문해 창작, 뭐 아까 분에도 봤지만 노래를, 옛날 어른분들의 시를 노래로 듣고 이래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와닿지 않겠나. 이런 데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시라든가 이런 창작이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우리가 대중화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 준비해가지고, 미래 21세기는 10년 변화가, 20세기는 100년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막연하게 테레비보고 멍하게 이래 살다가 보면은 20세기 사던 사람 평생을 멍하게 사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속도가 빠른 거죠. IMF 할 때 우리나라에 18%가 망했는데 대통령이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와 절이 20세기는 그 교회와 절이 망하겠느냐 했는 게 아까 분 이야기도 거의 지금 25년 사이에 반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 아직까지 우리 문중에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 장소, 평생학습센터나 노인복지센터나
거기에 가보면 70%가 여성입니다. 듣는 사람이. 거기다가 앞에서는 강사가 또 70%가 절과 교회와 성당의 지도자가 70%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문중에는 제사상 차리는 것만 여자하고 여성이 나와서 활동하는 게 제가 견문이 좁아서 20년 전부터 그 안동 가가지고 진성희 씨 태계 선생님이라다가 안동 문물을 좀 배우려고 한 달에 한두 번 올라가가 1박 2일 했는데 거기는 잘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성이 마당에 이제 안 나오면은 문중 존속이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언론사도 요즘 망하고 있죠. 한류는 우리 보고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데 우리는 이야기해 보면 전통이나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죠. 상배어를. 그렇죠. 우리 민족이 세계의 위대한 민족이라고 가슴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거지. 이게 흥망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죠. 캐대언 보신 분 있습니까? K-pop 데몬 헌터스. 거기 우리나라의 무당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오스카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평범하게 보는데 세계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 얼마나 독보적인가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 머리로는 생각하는 사람 들어있는데 이게 제 아바타입니다. 이제 뇌에다가 이 컴퓨터 연결하는 실험이 인간한테, 동물한테는 성공을 했고 인간한테 해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컴퓨터 연결해가 내 데이터를 언젠가는 이 안에 다 넣으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있는 건 육체가 있는데 이런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응삼입니까? 저널리기 응삼처럼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내하고 대화하는 거. 내가 죽은 10년 후에 대화를 물으면 내가 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바타 3D 영상. 복제인간이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기원 팀장한테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한 5, 6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 만날 뭐 바이오 하면 사람이 뭐 안 죽고 150살 사고 200살 산다 그러길래 이게 과연 유전자 조작이 돼서 가능하냐 싶어가지고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유전자를 다 병이 날 거를 유전자 속에 있는 거를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잘라내가지고 애를 만들면은 완전한 인간이 나와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 금지되어 있어요. 미국이나. 그래 엄청난 로봇하고 같이 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우약곡하는 문제를 한번 이게 전통이나 가문이나 마을도 소멸돼가요. 개대언에 보면은 이재라는 그 35살 무는 가수는 15년간을 무명으로 있다가 한 4, 5년 발탁해가지고 세계적인 가수로 바뀌었는 거죠. 그러니까 흥하기도 쉽고 대통령이 망하기 쉽고 이런 현상들이 영국의 학자들이 우리보다 20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 안 망하는 방법이 없나? 사람이.
안 망하는 방법을 찾는데 한 25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안 망하는 방법이 한국에 유학에 있다. 그게 해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가 하면 경주 체보자의 6개의 가훈, 100년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든가, 뭐 300옷을 입으라든가 뭐 했는데, 그거가 경주 체보자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에 우리는 다 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훈으로 기록을 남겼었고, 그러니까 안 망하는 방법이 보석 같은 가르침 우리 전통에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선비사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비라는 이야기는 고은 최초원 선생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조복, 복을 짓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어른들이 야 복지라 복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 와서 복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 어렵다가, 제가 한 20년 전쯤 돼가지고 안동 공부하러 다니니까 그 금필 종손이, 태계 선생 종손, 돌아가신 종손이 그 복 짓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망하지 않는 사상이, 우리가 예를 들면 소벌도령에 꼭 경주체시만 소벌도령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덕성존의 우죽촌장이라든가 청강신하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게고 하늘을 믿는다는. 그리고 화백제도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당시에 칼로 막 경쟁하고, 이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그리스 로마라든가 칼로 사람들을 관리를 할 때, 우리는 100% 만족을 하는 화백제도를, 풍류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풍류도를 좀 개성을 한번 해보자. 우리 민족이 풍류민족이고 하니까 이런 전통을, 경주체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성시든지 다 이 정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하지 않는 사상이다. 저는 왜 그걸 철저하게 믿느냐면, 제가 IMF 때 망해봤어요. 그리고 망해보면 절실한 생각이, 이 망하는 고통이라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안 망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 망했다가 빨리 흥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 멀쩡하게 제가 25년 후에 제가 연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이런 복 짓는 운동 이론을 갖고 하면은 멋진 가문을 만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문중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운영활동을 좀 깃발을 들으라 그러면,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70대 초반이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천공파의 상위 어른도 회고록 쓰시고, 뭐 글도 쓰시고, 사군자를 하고, 뭐 서예를 하는 사람들 뭐 나서가지고 만날 제사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에도 노래도 부르고, 내가 어릴 때면 내방 가서 들으면 막 거기 가슴에 와닿는 거죠. 시골에서 보면. 그런 우리가 풍류라는 거는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전시도 하고, 그림 그리든지 서예든지 뭐든지, 춤을 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이나 이 풍류를 저는 규정을 하기를, 글과 음악, 체육, 미술,
미술은 뭐 과거 미술이나 공예나 뭐 영상이나 음악 뭐 가사라든가 체육 춤을 추던 이런 걸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그 당시 제가 10년 전에 이것밖에 잘 몰라가지고 어른들 나서라 이런데 나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글을 쓰는데 컴퓨터로 쓰는 게 AI로 쓰고 막 이래요. 또 뭐 제가 이제 대학교를 제가 한 78에 들어가가지고 80에 이제 졸업해가 22회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도 우리는 이게 볼펜으로 뭐 글을 쓰고 이래 하는데 한 친구를 20몇 살 먹은 한 친구가 이래 핸드폰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디산으로 학교 디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글을 써요. 그래 자네 뭐 안 오가 그네 지금 소설 쓰고 있으면 돼. 그게 말을 이래 줄줄 하면은 이 컴퓨터가 글로 다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졌고 음악도 이게 컴퓨터로 하는 그게 굉장히 쉽대요. 저는 포기를 한 20년 전에 한번 배우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런 컴퓨터를 하면은 옛날에 그런 저보다도 시골에서 한 세대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일이라는 책 한 권을 썼으면은 그 10년 동안에 나는 한 4권 쓰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를 더 하면 한 10권을 쓰는 거죠. 그런데 AI나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하면은 이게 옛날 사람보다 10번 하고 아까 본도 그 작곡을 했는 그걸 한 5곡 틀어드렸는데 음악 몰라도 작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 묻혀있던 전통이나 가문이나 어떤 고향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옥골 소식지에 그 글을 시를 잘 썼는 거를 2년 전에 실어가지고 실으니까 이게 잘 썼다. 그러니까 한번 보라 이렇게 하면은 피드백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아, 그 글 잘 썼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글이라는 게 이게 내방 가서 저런 글도 한 서너 번을 읽어야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글을 한번 읽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AI로 만든 작곡을 해가지고 구정 때 우리 기원 작가가 입혀가지고 그걸 한번 돌려보니까 글을 잘 썼다 이거는 거죠. 먼저 왜 그럼 글이 떠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2년 전에 그거 다 돌리는데도 글 잘 썼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아, 글 잘 썼다. 그 작곡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빨리 와닿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향이라든가 가문의 전통에 대한 묻혀있던 옛날 어른들이 시를 작곡을 하는데 영상을 만들면은 우리가 그런데 이 모지스 할머님이 2차 대전 1961년에 죽었는데 76세에 미국 여성인데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101살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와서 이런 분을 사례로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70대 80대가
이거는 2차 대전 때, 뭐 6.25 전쟁 1960년대, 50년대 이야기니까 지금은 70대, 80살 되는 사람도 새로운 뭔가 해야 된다, 이거. 저도 80이 돼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들고 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설명을 하고 해서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우리 창립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멤버들의 이름이고 임무를 서로 이런 걸 하기로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학상장이라고 조선시대 훈장을 빠르게 길러내는 방법으로 먼저 가르치는 걸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 배우러 오는, 예를 들면 장 회장님, 배우러 오는 학생한테 네 가르쳐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제가 한번 몇 분을 실천을 해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빨라요. 학생한테 네 가르쳐 봐라 하는 게, 그게, 그리고 그래 배웠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훈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삼경을 다 배우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학습 자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 30년 이래 걸려도 걸리는 거예요. 60년 만에 이제 훈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대적인 것을 적용해가 우리 기원 작가는 AI 음악을 퍼뜨리라.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한 10명을 만들어라. 그리고 문집이라든가 옛날 이 족보라든가 또 저처럼 이 광전공파 인물이라면서 해놨는 거를 안 읽는다 이거지. 읽어야 뭘 하지. 그러면 그거를 갖고 번역을 한번 해보자. 그럼 오늘 난영 부회장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좋은 시나 가사가 있으면 여기에 AI로 소리를 하며 해가지고 가문에 퍼뜨리면은 옛날 조상님들이 시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다음 그 글 속에 선조나 마을의 이야기거리를, 이거를 여기에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그거를 만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전통적인 촬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AI로 영상을 만화라든가 AI로 영상을 만든다든가, 요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가상세계로. 그러니까 그 응삼시, 전원일기 응삼시처럼 우리가 제 같으면 백보람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를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든가, 그게 영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이 이제는 대중화가 돼 간다는 이야기. 음악을 잡아넣으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시를 컴퓨터에 잡아넣으니까 음악이 한 1분 만에 음악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영상을, 요래요래 영상을 백보람 할아버지 초상화를 좀 만들어 두려고 쭉 잡아넣으면 1분 만에 한 15초 만에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가 전문가들이 나오면은, 앞서가는 사람이 나오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쉽게 발상을, 이 자체가 AI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암둥지와
왕명암 선생이 자기 길 옆에 서원으로 가는데 돌에 핀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거를 평생을 모르고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중에 보면은 주변에 보석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가치를 모르고 지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고 내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문화 활동을 해서 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이제 굶게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은 기원 50대인데 120살 사는 것 같으면 70년간 살아야 돼요. 놀고 선진국 사례를 보면 놀고 먹어가지고 살도록 안 만들어놓은 거죠. 치매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 활동이 앞으로 돌려보면 풍류는 내가 있는 가슴 속에 맺힌 거를 푸는 거지. 그런 예방 가사를 소리를 하면은 한을 풀기도 하고 뇌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복기초 어릴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음체미고 글이란 그게 이제 옛날에는 수양이라 그랬고 요즘은 그걸 이제 힐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글과 음체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힐링해 가면서 100살, 120살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80대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그리고 남들은 날 보고 미쳤다. 박사까지 딴 놈이 왜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거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NT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문이 제3하면 조상 신명님 도와줘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안 망하게 하고 나도 과거에 제사를 했는데 왜 막 IMF 때 망하게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는 젊은 사람한테 먹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이 교회 나오라, 성당 나오라, 뭐 불교 절에 와라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은 우리 보고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안 먹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음체미 그러니까 절에도 전번에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곧 절 스테이인가 뭐 하는데 템플 스테이한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완전히 랩을 하는 거야.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해야 사람이 모이지. 그러니까 조 선생님은 앞으로 막 창을 하고 다니세요. 이게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중에 이제 원로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계시고 발상을 바꿔가지고 이제 문중을 이제 다른 각도로 전통을 다른 각도로 저 한류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 미쳐가는데 우리는 그게 꼬리타반한 거로 자꾸 생각하도록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민족 풍류민인 것도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동네 시끄럽도록 해야 즐거운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 60대 70대 분들은 100살 넘기고 지금 평균 연령이
작년에 발표한 게 평균 기대 수명이 88세고 여성은 91세고 남성은 86세입니다. 이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막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지금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학자들은 한 5년 후쯤 되면 한국이 그러니까 제일 장수국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유를 그 사람들은 이게 선진국에 진입해가지고 옛날 우리 1970대 80대처럼 뭐 100시간 일하고 90시간 일하고 뭐 이런 사람 없다 이래. 그리고 생활 수준이 올라갔고 음식이 음양 오행식 건강식이다. 그 전만 하더라도 지중해 식당이 지중해 있는 그 식사류가 장수식단이에요. 일본에 소식하는 거를 장수식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유럽의 식품 영양학자들이 한국의 그 음양 오행식 뭐 비빔밥 이런 게 장수식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를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우리가 조절이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문해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우리 고음 문해협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조상님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조상님도 생각하고 전통도 생각하고 마을도 생각하자 이렇습니다. 좀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난영 선생께서 여감유고 AI 번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창녕이 아마 고향이신데 가문의 문고를 다시 발굴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유고집을 지금까지 챗GPT와 제미나이로 회장님 덕분에 1차 번역을 뭐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밑에 단계 밑에 좀 내려봐. 지금 했는 것이 시편 24수, 사편이 66수, 서편이 30수, 제문이 4수, 기가 2수, 고증문이 1수, 그렇게 지금 한 300쪽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어갖고 이제 번역과 뭐 뒷부분에는 회장님과 정재훈 작가님 뭐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훈 작가님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챗GPT로 한 보름 정도 수고해가지고 한 100쪽 되는 거를 번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챗GPT 완료를 했는데 컴퓨터가 이게 아직까지 OCR 인식 그리고 광학으로 글자를 인식하는 게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오류를 지금 교정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집은 목판본은 그래도 조금은 낫는데 필사본으로 대부분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필사하는 사람의 오류도 좀 있고
이 또 필사하는 그 당시에 필체가 그러니까 보통 이 그 도전을 볼 때 서예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빨리 발견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글은 고수로 된 거고 현대 안 쓰는 글로도 있고 얘가 요게 지금 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지금 만들어 있고 서문 발문 수석다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챗GPT로 한 300쪽 그리고 원문은 100쪽 되는데 한 200쪽이 번역문까지는 만들어 나가고 이제 OCR 인식 그러니까 광학 글자 인식하는 게 오류가 있는 거를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까지 했는데 오늘 뭐 딴 거는 아니고 제가 보낸 그 할아버지 족보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실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폰에 제가 그 보낸 그 문자 그거 한번 보시면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우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남양 부회장 나이가 70대 되니까 약간 컴퓨터 저런거려서 시간이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한 50대 이래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제 번역을 이거를 사진을 찍고 예를 들어 문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챗GPT에 잡아넣고 챗GPT에서 빼오는 거를 한글 파일에 넣고 하는 요 작업이 원래 한쪽이 한 3분 걸릴까 하는데 이게 이제 내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 더듬거리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걸리가 이게 한 뭐 열흘이나 보름 걸리지. 그거를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실 분은 요 지금 문자 갖는 거를 기억경장에 이걸 좀 챗GPT에 한번 들어가고 그걸 챗GPT로 얼마나 빠른지를 여기서 그려버리니까. 네, 내가 해줄게. 재미나게 그려가지고. 이게 해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저도 이게 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정말 쉽고 어디 가다가 뭐 상석 같은 게나 그런 거 하는 게 있으면 사진 찍어갖고 여기에 한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걸만 써야만 나옵니다. 이 중국에서의 활동에도 제가 가서 보면은 중국의 하나의 문화를 심었습니다. 오늘 아까 내방가사 내용에서 이미 다 두루두루 또한 우리 최씨 관문들은 익히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국에 여러 차례 다녀오고 특히 잘 밝혀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우리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현장을 가기보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그 당시에 당나라에 왜 권 선생님이 가게 됐나 이것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와 두루 있습니다. 또 우리 현 세상은 미국과의 중국의 대결 구도 또 지금 세계의 주도권이 서양에서 동양 문화로 넘어오는 이런 중추적 역할은 사실은 중국이라고 아마 저희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익히 알지만은 뭐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차이나라는 말은 우리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듯이 중국은 최초의 통일을 했는 기원전 200년 시대의 진시황의 진나라가 바로 차이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하은주, 한당송, 원명청 이 시대의
고대 국가에서 근대로 오는 과정에서 이 당은 그 당시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당의 시대에 고원승생님이 중국에 활동을 하게 됐고 15년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까지도 중국은 우리 한국을 인정하는 것보다 고원승생님을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앞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 상식 지식 이상의 현세 중국에서는 고원승생님에 대한 위상은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도에서 보듯이 23개의 성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도의 행정단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성의 개수가 22개입니다. 왜 중국은 23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 개 어디 갔습니까? 바로 대만입니다. 아직 통일은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은 대만의 한국성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대륙 안에서는 22개의 성입니다. 그리고 4개의 직할시, 북경, 천진, 상해, 중경. 우리는 저 수도가 있고 몇 개 직갈시 있지만 여기서는 4개의 직갈시입니다. 우리가 또 관련성은 상해와 중경은 이 대도시 2개는 바로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2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대기에서부터 고대기까지 우리 조선, 한국, 다음에 신라 이런 부분은 중국과의 상당한 밀접한 문화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자치구, 우리 한족이 있는 길림, 흑룡강 이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5개의 자치구가 중국 대륙의 면적의 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망했던 소련, 지금 러시아의 그런 자치구하고 달리 중국은 상당한 국가 통치력으로 지금은 거의 잠잠하게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로서 국토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당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왕조의 도읍지가 7개 고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광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7개 고도 중에서 그 당시에 우리 최초원 선생님이 관련된 도시들이 주로 서안, 시안이죠. 장안입니다. 수도. 그리고 하남성의 낙양, 르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강소성의 남경, 그 다음에 양주, 요 여러 도시를 고원 선생님이 거기에서 활동도 했고 생활도 했고 행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몇 년씩. 그래서 그런 기간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 문화의 씨앗을 굉장한 포괄적으로 뿌렸습니다. 당시에 당나라의 영토입니다. 이 당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 상당한 번창의 시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구르 자치족 이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실크로드 지역입니다. 이때 청나라는 이미 실크로드의 길을 상당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텐진 사막으로 오는 실크로드의 길이 당나라의 영토로 부속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지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 발해가 있었고, 지금 발해의 문화 때문에 동북공정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예민하게 수십 년을 중국과의 그 대립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역사의 흔적을 인 것이 발해였고, 다행히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거의 천년 역사의 신라가 당나라와 거의 동등한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당나라에 통합된 연도가 불과 288년간 300년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는 이때는 992년, 거의 1000년이죠. 이것은 로마 제국과의 거의 비슷합니다. 1000년 왕국을 가진 세계 지구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와 신라.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몇 년이죠? 미국의 건국이 250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 지구를 전체를 패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992년을 가진 우리 신라라는 것은 대단한 역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때의 당나라의 당태종이 또 유명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마누라가 16명이었고 자녀가 14남 21녀.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미망인인 척전무가 최초의 여제로서 중국을 다스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의 정관, 정료, 자치통감 이런 기록들이 유명한 당태종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사회에서 상당한 텍스트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때 또 안시성에서 우리하고의 싸움을 해 우리가 이겼던 이런 것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나라나 뒤에 이 국가들이 우리 신라를 그 다음에 고려나 조선을 참 무시 못하는, 아니면은 이쪽에서 벌써 우리를 정복했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한반도가 남았다는 것은 문화도 당나라와 그때 서로 교육을 했던 그런 기록 중에 우리 고은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입니다.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입니다. 시안입니다. 제2의 도시가 낙양, 르왕입니다. 제3의 도시 양주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 고은 선생님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안성이라는 그 당시에 당나라의 수도는 인구의 약 100만 도시인데 그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유럽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안성이 하나의 중심으로 교류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서양 최고의 도시의 규모를 갖췄고 격조를 갖췄습니다. 당나라의 장안 도시는 바둑판의 계획도시로서 저는 건축을 전공하면서 여기가 아마 우리 세계 도시 하나의 원류라 되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가 어찌됐든 이 길을 통해서 갔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로마, 지금 우리 투르키예로 말합니다. 이때의 콘스탄티노플 폴리스, 이런 도시, 그 당시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이런 도시가 있을 때 당나라의 장안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서양 문명 교류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크와 차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교류를 했던 통로였겠죠. 자, 중국은 강의 문화죠. 그럼 우리 인류 4대 문명이 마찬가지입니다. 강으로 중심을 합니다. 항하와 양자강. 이 강이 중국의 문화를 일으켰고, 우리 삼국지 중원이라는 이 강의 중심으로 해서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삼국지도 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은 우리 미술을 하시게 보면은 항하강에는 청명상하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강상하도, 장대천이라는 대만 출신입니다만 서양의 피카소, 동양의 피카소라는 말을 하는 이런 오관중, 이런 대가들은 다 이 강을 평생의 마지막을 이 강을 유람하면서 마지막 필적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 고은 선생님의 관련도 그렇지만 한자 문명이 이것이 아마 서로의 문명을 퍼뜨리 확산하고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이 다 이 문화권력이 있는 것은 한자 문명권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을 문화 역사를 이루는 기초는 저는 한문 문화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워낙 큰 대륙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문물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정치가 다릅니다. 아까 자치구가 5개 있듯이 이 방대한 국가가 일어나는 그 당시의 행정, 문화, 이 역사를 우리 고은 선생님이 이게 유학을 하는 것에 그건 상당한 여기에서 힘을 우리가 얻기도 하고 주기도 했습니다. 자, 강의 문화지만은 중국의 중요한 것은 경항대운하입니다. 거의 2,000km를 넘는 남쪽의 수저우에서부터 항저우에서부터 북경에까지 이 대운하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대역사의 토목 사업으로 만리장성이 있듯이 이 강으로 남에서 북으로 일어나는 이 연결성,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죠. 수양제 시대에 거의 80%를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모든 왕조가 여기에 집념을 했고, 여기에 강은 가로로 흐르는데 물길을 세로로 뚫는다. 이것도 세계의 최대의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들, 우리 강남적이라는 최치원 선생님이 주로 강남에 활동했지만은 사실은 르왕 여기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이게 다 물길로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유인물에 드렸듯이 최초원의 활동, 우리 857년에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연도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활동할 시기는 874에서 885년입니다. 불과 20년이 채 안 됩니다. 자,
12살에 당나라 유학 갔다. 우리 뭐 아주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18세 6년 뒤에 빈곤가에 급제를 했습니다. 빈곤가라는 것은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고시를 따로 고시를 했죠. 여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0여 명 중에 급장원을 했고 그 당시 최연소 기록입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학을 갔는 데는 르왕, 낙양으로 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고시를 치기 위해서 장안으로 가서 시험을 보고 여기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지역이 나오고 요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갔던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필경을 만들었고 유명한 기록서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상당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문인 100대 맹인이 들어있고 강남에 20대 문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황소 경문 여러분들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죠. 이걸 25세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세 이나에 제가 서양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쌍여봉 설화라는 것이 지금도 유명한 설화가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명한 스토리로서 남아있는 지역에 제가 갔다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로 나중에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한 연유는 이때 이미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당나라가 거의 망하는 어떤 한 계기가 되는 것이 토황소의 이때 난입니다. 이때에서 더 이상 국가가 세국의 길로 들기 때문에 신라로 귀국을 하죠. 아까 우리 내방가사에서 한림학사 이야기도 나오고 신라에 와서는 별로 자기를 여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야산으로 떠들고 나중에 모래 돌아가신 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안 몇 개 도시들은 제가 거의 다녀오기도 하고 뭐 몇 차례 가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여정은 동아시아 문명의 교류의 길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부터 르왕의 장안, 선주 이 지역들이 그 당시에 당나라의 명칭이라서 지금의 행정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국에 아까 지기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좀 생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당나라의 항소의 난으로 해서 당나라의 혼란이 일어자 신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최재훈 선생님이 중국에 출세하러 간 건 아니죠. 그 문물을 배우고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신라로 당연히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 자기의 업적과 여러 가지가 통일신라에서는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골품 제도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떤 출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있고 유적지는 양주입니다. 여기 지금 최증 기념관이 중국에서의 외국인 인물로 만들어진 최초의 기념관이 바로 양주 기념관입니다. 다음에 고순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쌍여분의 유적지, 이 쌍여분이라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은 선생님의 그 시로서에 나타난 하나의 업적입니다. 양주에서는 항소의 난을 만나고, 항소의 난은 중국에 전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전봉준의 농민의 난 것이 일어났는데 항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장안, 시안까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국력이 쇠퇴해져서 공생도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없고 신라로 귀국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주로 최 선생님의 흔적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평가를 보면은 이것도 제가 그쪽의 문헌을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본 겁니다. 당나라에 진출한 가장 뛰어난 신라의 문인이었다. 양주 문화를 대표하는 국제 문인이다. 양주 문인 중에 몇십 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지금도 아마 우리 국내 정세는
중국과 가까우냐, 미국과 가까우냐,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최치원의 이걸 우리 문화의 상징 인물로 누구든지 비난하는 정치가 없습니다. 개원필경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한문학의 거장으로 인정, 유불선, 아까 제가 내방가사를 유심히 저는 봤습니다. 우리 유불선을 다 아울러서, 그래서 최치원의 초상화는 신선입니다. 신선. 예. 요건 우리 경운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역사적 인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에 최치원의 기념관이 개강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산시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진정으로, 제가 이 건물에 가보고 뒤에 가보면은 중국이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은 최치원을 존경하고 받들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그 편파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양저우, 여기가 최치원 기념관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사실은 급제를 하고 난 이후에 근무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진짜 주민을 위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은 중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외국인 기념관입니다.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동방계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은 이런 기념관이 아닙니다. 그건 관광지에 있는 일부적인데 진정으로 제가 이 건축을 보면은 이 존경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의 해운대구와 기념관에 있는 양저우, 양주시의 외양구와의 서로 자매결계를 맺어 있습니다. 왜? 해운대. 해운대라는 이 아호가 자연스럽게 부산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세울 때는 부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매년 거기서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양저우라는 도시는 우리 양주라고 표기를 하는데 수양제가 있었죠. 우리가 이 도시 역사적으로 수양제가 여기 시호, 서호라는 이 호수를 만들고 굉장한 여기에 건축가, 지금 여기에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은 양반의 도시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호, 서호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주 볶음밥. 이게 세계적인 볶음밥의 이 원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최치원의 857년에서 뭐를 모릅니다. 자, 제가 장보고를 비교합니다. 이때에 우리 신라에서의 최치원뿐만 아니고 장보고가 또 유명한 여기에 활동을 합니다. 여기 강남의 수저우, 양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장보고는 주로 바다죠.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여기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보고가 무역을 위해서 우리 교류를 할 때 신라방이라는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신라소가 있고 신라촌입니다. 행정관이 있고 신라원 사찰도 법화원이라는 우리 신라의 사찰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신라의 어떤 문화였다면은 서양의 문화는 마르코 폴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계문록이 이게 발표되면서 유럽에서 이 중국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동방계문록이죠. 이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참 또 해야 되는데, 일단 마르코 폴로가 우리 최치원은 12살에 갔는데 마르코 폴로는 17살에 와서 17년간을 중국에 있었는데 양주 지역에 7년간 있어 3년에서 7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우리 고은 선생님은 확실한 문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풍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계문록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앙아시아나 이런 페르시아 상인들이 이쪽으로 온 국제적인 도시, 여기에는 많은 유럽과 일본도 그렇고 많이 여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흔적과 기록은 유일하게 최치원에 대해서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최치원 선생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개원필경, 여기의 기록은 개원필경집입니다. 토황수 경문, 시모 10조, 이런 부분들이 최치원 선생님의 어떤 사상과 문화뿐만 아니고
정치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개원 필경집은 신라에서의 와서 작성을 했습니다. 당나라 여기 생활할 때에 시와 글의 편수가 1000편입니다. 1000편. 그리고 신라에 들어와서 이거를 신라 왕에게 아까 무슨 왕이었죠? 내방가사에 나타났습니다.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이것은 신라에 헌정하는 당나라의 활동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관직에 이제 중용되기를 구했죠. 왜? 최초는 그 당시에 우리 골품제도에서 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으로서 뭔가 새로운 관직을 받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 세력에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배타시켰습니다. 근데 이 개원 필경은 서울대 규정각에 소양되어 있는 이 원본이 아니라 그럽니다. 20권 사입책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여기 난영 선생님이 그 기록에 거의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문인들이라는 것은 우리 뭐 편지나 뭐 어떤 시나 이런 것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장르들이 필생의 모든 글의 이런 장르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필경은 개원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개원 문장가들이 모인 곳이다, 문단이다. 우리 고운 문인협회도 하나의 개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필경이라는 것은 붓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이 말도 상당한 이 아주 뜻을 가진 우리 고운 선생님의 창작 작품이죠. 그리고 황소 경문,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황소의 난을 그때 이 최치원 선생님의 자기 상관이 그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문을 만들어서 최승윤 선생님이 외국인이 이걸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관이 이거를 정부로 보내고 시안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아주 뭐 그것은 당연히 강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문장을 찾아보시면요. 여기에 한문에 갖추는 예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천자문에 있는 그런 문항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한시라는 것, 우리 내방 가서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떤 한문의 규칙,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다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의 현지인도 할 수 없는 문장력을 고은 선생님이 거기에 몇 년 되지 않았는 일이 신라인이 이걸 만들어서 이거는 뭐 중국에 지금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무십조는 조선으로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의 소신을 밝힌 우리 이 십조라는 말은 서원에서 우리가 왕에게 상소하는 하나의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들은 주로 왕권 회복과 국가 질서를 확립하자, 인재 등용을 육두품 이상 못한다는 것을 폐지하자, 유교 정치를 구현하자, 유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 당시에 도덕심과 국가 간이 망당히 어지러워졌죠. 그래서 지방 행정을 개혁하자. 이것은 자기가 중국에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죠. 조세제도를 개선하자. 그 다음에 문교 진흥책, 교육을 유학을 중조시하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당시에 민심이 숭늉했죠. 반란세력이 진압해야 된다. 이것은 곧 당나라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그대로 신라에 적용을 하자.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강력하게 집행했다면은 통일신라가 고려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여기 골품제도로 인해서 성골, 진골 이런 부분들이 난명상이었고 마지막 여왕시대나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의 통치가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은 그것을 더 이상 더 방관 못하고 나중에 함양으로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는 가야로 들어가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결론적으로는 무너져가는 국가 구조를 다시 조직하려는 국가 재건 계획이 우리 11조에 들어가 있고, 뭐 그것은 동일하게 당나라 활동도 그랬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이 신라에 와서는 한 시대에 실현되지 못하는 사상이 다음 시대 국가를 건축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왜? 손자가 최성노가 만든 것이 고려시대의 시무 28조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는
최성로의 28조가 먹혀 들어갔습니다. 고려가 새로운 국가로 구성하는 중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치호는 삼국 신라에서 못다한 꿈이 자기 아들과 초순자는 그 뒤에 학자로서의 고려로 개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치호 선생님의 중국에도 이런 영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흉상이 많습니다. 요거는 기념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일괄대계. 중국의 대개비인들 보면 삼국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동도동 좀 도둑같이 생겼는데 우리 고은 선생님은 굉장한 양반으로 지금도 표현을 여기 중국에 아마 이런 상과 동상이 수십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이 기회에 우리 문창우 영정을 우리 여기 바로 경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초원의 국내 영정들은 쌍계사본과 해인사본 두 가지가 원본입니다. 이것을 변형했습니다. 전부. 그래서 현재 우리 경운지에 있는 이 영정은 조선 철종 때에 해인사본을 옮겨서 그린 것이다. 대신에 이 배경은 산신입니다. 산신의 신선의 세계를 배경한 것은 또 유일하게 우리 고은 선생님의 영정이 거의 유리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떠나가신 모습이나 모든 것은 신선으로 숭상하는 시각에서 그린 신선도풍의 민화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최씨 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 소유가 우리 최씨 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중국에도 이렇게 영정으로 모시는 예가 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찾아보셨겠지만 역사 스페셜에서 약 1년 전에 최치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캡처를 해보면은 이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KBS에서 중국의 전역을 다녔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도 이미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수이엔에서는 최치원의 관리로 첫 발령받고 곧 출퇴근하는 길목에 흉상이 서 있습니다. 이런 예도 드뭅니다. 거기에 몇 년 근무했다고 이 외국인을 이렇게 숭상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이 도록에 나와 있는 이 최치원 선생님의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것은 처음에 유학을 가서 국자감 러왕 시안으로 간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방입니다. 한 평짜리 방에 우리나라로 지금 고시원이죠. 여기서 공부를 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분은 계속 다니면서 주변에 다니면서 시를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한 방 이건 원 장소 아닙니다. 요거는 남경에 이런 장소를 다른 유사한 국자감의 장소를 보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은 선생님이 그 흔적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 스페셜에서 나온 제가 이 프로를 캡처를 맺겠습니다. 여기에 국어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최치원은 양조시에서 고등학교 입시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히 알아야 되는 인물이다.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학 시험에 몇 번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조 그쪽 지역의 학생들은 필히 최치원과 양조시의 관계 이거는 아까 행정가 그다음 문인 그 다음에 상호, 한중, 교류 모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고 문화적으로 이것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이 사람은 일괄적으로 최치원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 스페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나오고 그리는 장면도 KBS에서 그 프로에 지금 그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 선생님이 과거 합격한 기록물 여기 등과 고기 우리나라는 과거 시험 거기에 기록물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거가 엉망이 돼가지고 누가 됐다 또 중국에는 과거 시험 과거 합격자 명단이 기록이 돼 이게 최치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쌍여분이라는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행정가로서는 아니고 이 설화 유명한 이 문학적인 설화가 지금도 내려오는 우리 춘향전 이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쌍여분은 지금도 고문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갔다 왔던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고순이라는 지역, 아까 쌍여분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문화, 우리가 그 공보관실 이런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제천에 대한 책을 계속 발간하고 있고 양주라는 도시에 이 책에서는 제천이 계속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가들은 이 여기 논술 학술적인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도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역사 스페셜에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천기념관 건축,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여기에 행정관서에서 다녔던 길목에 이런 자기 다녔던 길에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기념관 안에 제천의 삶, 이것도 아마 아주 고상한 인품을 나타내는 동상의 요원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저우시라는 우리 상해, 여러분들은 한국의 상해 뭐 1시간 반이면 비행기로 가죠. 수저우, 양저우, 여기가 우리 강남 지역이래 그러죠. 중국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고 문인들이 많았고, 이거는 뭐 고대에서부터 지금도 상하이 우리 국제적인 도시로 되고 경제 도시이기도 하고, 여기 태오라는 호수가 있고, 여기 우리 관광객가 많이 가죠. 그 다음에 항저우, 수저우가 양대 강남의 도시였습니다. 닝보시라는 것이 나중에 일본으로 우리 신안 앞바다에 옛날에 우리 저거를 보물선을 많이 발굴했죠. 당시 닝보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던 하나의 실크로드의 연결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다가 파산이 우리 신안 앞바다에서 파산돼 가지고 그것들 보물 우리가 많은 유적을 발굴을 해 가지고 박물관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 발령을 받았던 양저우시, 그 다음에 난징시, 난징 주변에 고순이라는 쌍여분이 있는 여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행히 상해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그 당시에 시안에서 과거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발령을 받는다는 것은 엘리트입니다. 우리 강남 지역 그야말로 서울로 치도 강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뛰어난 발굴에 욕을 먹지 않고 좌천당하지 않고 여기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국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주시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양주에 지금도 도시계획이 이 당성이라고 그럽니다. 당나라의 성 중에 3대 도시라고 그랬죠. 이 큰 도시에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고전 보호 도시 안에 최치운 기념관이 이게 건립이 됐다. 이게 유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치운 기념관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최치운 기념관 말고 제가 먼저 찾아간 곳은, 저는 어느 도시에 가면 항상 그 도시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제일 먼저 가는 데는 박물관, 그 다음에 미술관입니다. 거기 가면은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고, 근데 제가 양주 박물관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기 가면은 당연히 양주시의 역사를 다 담은, 여기에 많은 부분에 고은 최천 선생님 코너가 있습니다. 개원 필경에 물론 복사물이죠. 복사물이 여기에 보존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삼국의 시대에 그 다음에 연표도 여기도 다 있고, 그래서 이 코너가 왜냐하면은 그쪽 국민들이 보니까 이 코너가 있죠. 그래서 고은 선생님의 기록물이 양주 박물관, 여기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박물관을 일부러 찾아갔기 때문에 여기 있어갖고, 최천기념관하고 다른 곳입니다. 요 박물관입니다. 여기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요 건물이죠.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 도시의 새로운 건축을 보러 위해서도 가고, 그래서 가면은 미술관과 박물관과 가면은 그 다음 내용물이 또 다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특이했고, 그게 항상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과 갤러리 이런 것들이 요즘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일반 미술도 전시를 하고 있었고, 자, 여기에 벽의 기록물들을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방가사에서 말씀하신 상서 그 건물, 이거는 독서당이죠. 최천 선생님이 여기 기거를 했던 곳이고, 이런 기록들에 한국의 가야산도 나오죠. 한국 기록들을 그대로 양주박물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형식이 아니고 시험에도 나오니까 그쪽 시민들이 학생들이 필히 와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이야기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필경이라는 것은 이게 이미 사본입니다만은 이 책도 여기 박물관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정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그 장소라는 것은 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양주의 최치원 박물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당성, 당나라의 유명한 세계 도시 중에 제3의 도시이기 때문에 양주 당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리고 보존도 되어 있고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가면은 양주 당성에 대한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음사, 시수호 이런 쭉 있는 요까지는 아직 최치원 기념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계곡이 있는데 이게 정자도 많고 이것은 우리 중국의 고대 도시와 그 문화가 그대로 아직까지 유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 당성의 한쪽 가면은 최치원 길이 있습니다. 이것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우리 고은 선생님이 존경을 해야 되느냐. 이 길은 바로 최치원 박물관은 길은 그 번호가 있는 거죠. 또 가다 보면 이제 5번에서 3번으로 이 최치원이라는 이 명칭이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 최치원 기념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참 진심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돈을 줘서 세웠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최치원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 언덕이 왜 올라가느냐 그 말씀을 곧 드립니다. 자, 요 경내에 들어가면 이 기념관 건물은 이렇게 아주 오리지널 그 한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짓지 않죠? 2층으로 지은 기념관 본관이 여기도 건물 옆에 2개 더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위인도 이렇게 기념관을 이렇게 짓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양식들은 중국의 고대 우리 건축에 대한 방법론을 다 이렇게 기록이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면에 문이 열린 정면에 최치원 동상이 바로 있고 그래서 전 여기 가보면은 진짜 우리 이 중국 땅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고은 선생님의 존경하는 느낌이 이게 하나도 흐트름이 없습니다. 자, 그 입구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여기 이제 밖에도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때는 겨울이었고. 그래서 여기 비문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나 또 앞에 이 삼절비 여기는 또 우리 또 왜 이게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려 정몽주와 고려의 충신을 위한 삼절비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 훼손할까 봐서 유리로 다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이런 거 사실 훼손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 이런 비석들이 있고 요때 갈 때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같이 갔습니다. 왜? 유일하게 집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한중 교류한 것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 부산시에서 기념일에 와서 여기를 하고 의외로 대구 사람들은 여기를 또 잘 가지랑 부산 시민들은 여기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비석과 기념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옆에는 또 최치원 광장 해가지고 이 숲 사이에 여기 또 이런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형식적으로 하나 건물만 세운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 지역을 타운화되어 있다. 다음에 실내에 아까 흉상과 그 다음에 요 뒤에 이 배경은 경주의 여기에 첨성대와 경주 우리 최치원의 고향에 대한 뒤에 그림을 이 황룡사 탑이죠. 이런 부분들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 안에 여러 가지들이 최치원에 대한 문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해운대와 이쪽에 교류를 한다는 것이 또 기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경주보다도 부산이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중국과의 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기념관이 세워진데도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세워졌고, 거기에 부산대학에서도 이게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도 학술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박물관의 요 기록물 보면은 이걸 기념하는 이 휘장들이 있고, 또 그간에 제가 문건을 찾아보니까 2022년, 24년, 불과 2, 3년 전이죠. 중국의 760개 박물관 협회에서 국가박물관 운영평가에 여기 최치원 기념당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이 박물관을 평소에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행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 양주가 여기가 소속되어 있는 여기 당청유적 박물관 요 주변이 이제 하나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여기는 중국어는 최지위안, 아까 우리 선생님 뭐 맞습니까? 이 발음이 중국. 예. 우리 중국 통이신데. 하여튼 그렇고 여기에 이제 박물관에서 발행한 그 신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경주 APEC하고 강남 15라는 신문에서 APEC의 소식을 전할 때도 바로 우리 기념관 옆에 최치원 여기 유적지 이 사진이 나온 이거 최치원이 이게 중심으로서 이건 APEC 소식을 최치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바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만큼 한국 그러면은 중국에서 특히 양저우나 이쪽에서는 이 최치원을 먼저 떠올리는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 기념관 옆에 나오면요, 이것이 언덕에 왜 이러냐? 이 양저우의 당성, 성의 제일 윗부분입니다. 꼭대기 부분에 우리 기념관을 만들었다. 저는 건축 도시를 공부를 하면서 이건 특이한 일입니다. 왜? 자기들이 우두머리 자리에다가 최치원의 기념관을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마당선 나오면은 바로 요 당성의 위에 꼭대기 바로 여기입니다. 요비를 당성을 바라보고 여기서 보면은 바로 양저우 시내와 시수 호수와 다 내려다보는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 성의 어떤 오르는 하나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냥 그 위치만의 문제보다 상징성으로 이 사람들이 왜 최치원을 여기다가 자기들의 당성의 꼭대기에다 위치했을까? 저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수양제가 만든 이 호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수저우나 양저우 가시면은 우리 고진해가 많은 걸 가죠. 근데 이 호수를 수양제가 이렇게 상당히 가꾸고 여기 수십 개의 정자와 건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자들이 전통식에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의 기념관 바로 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나라의 3대 도시가 수양제 건설하고 이 당시 이 국가들이 여기에 운하와 왜냐면 여기는 양정우는 경항대 운하의 중간 지역이라서 물류와 모든 것이 여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호수가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 사찰이 있고 이 상징적으로 중국에 이런 탑의 사찰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호수 이거는 수양제가 그 당시에 아주 요는 이제 당태종과 그 당시 그 앞에 제왕들이 오면 여기서 다 이게 접대를 하고 했습니다. 뱃놀이를 하고. 제가 본 호수나 중국의 유적 중에서 가장 선비 문화를 담고 있는 데가 바로 시수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랑이 돼 있고, 여기에 다 각각 시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 중에 아마 최치원 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창각, 우리 고은 선생님이 시호가 문창호입니다. 제가 이 시내에 가다가 문창각에는 팻말이 자꾸 보이길래 저는 오해를 했죠. 우리 최치원 선생님을 기리는 건가? 그런데 중국에 문창각이라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북베이징에도 있고. 자, 문창을 찾아보면은 문창성이라는 것은 우리 북두 칠성의 첫머리의 별을 문창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문창이라는 말은 상당한 위치를 점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요것은 우리 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스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붙인 건데 이거는 신라에서 붙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당나라에서 붙이지 않았나 문창후라는 명칭을. 그래서 중국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 문창후와는 관계가 없는데 이 도시에 로타리, 우리가 말하면 로타리죠. 여기에 이런 전통적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문들이 있다는 얘기죠. 양주는 여기에 동남가라는 마르코 폴로도 여기에 또 있었죠. 마르코 폴로가 여기 자기도 3년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엄청난 중국의 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럽인들도 많이 옵니다. 여기 바로 마르코 폴로, 그 아까 동강과 앞에 광장에 마르코 폴로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양주를 마르코 폴로, 유럽의 문화의 하나의 교류에 저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이거는 여기 관광지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고은 선생님의 기념관과 격조가 다르죠. 그 요 안에 가면 동방의 주로 실크로드, 마르코 폴로는 17살에 중국에 왔습니다. 우리 고은 선생님 12살에 갔죠. 17살에 중국에 와가지고 17년 동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네치아 고향인데 거기 갔다가 자기 삼촌 따라 장사로 왔죠. 왔다가 또 더 갔다가 했는데 그 당시는 원나라 시대입니다. 마르코 폴로를 유럽의 사람이니까 3년간 양주에서 관리로 근무를 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광장과 여기 마르코 폴로를 기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기념관에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순이라는 지역은 쌍여분이라는 설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록이라는 것을 수백 년 전에라 이해하는데 이 쌍여분이라는 이 역사 스토리는 우리나라 춘향전 모양으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는 여기 지역 도시입니다. 그 당시하고 행정구역이 다른데 지금 이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간 것은 저는 대구 예총에 10여 년 전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수석 부회장을 하고 대구가 상하이와 저쪽으로 교류를 해마다 갔습니다. 근데 상하이에서 매년 하다가 양주 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 갔는데 마침 그 지역에서 저녁 한송에 중국에는 항상 파티를 잘하고 그 당시만 해도 10몇 년 전인데 우리 한국 가면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개를 하면서 저를 최상대라는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그쪽 행정가가 아주 반갑게 나를 환영을 했습니다. 이게 최치원 선생님의 여기에 유적지가 있다. 우린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13년 전, 201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문학의 인사들이 쌍여분 최치원 선생님이 유명한 장소다 해서 그 다음날 일정을 먼저 쌍여분부터 먼저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방송국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씨라는 부분이 전체 중국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그래서 요거는 쌍여분이라는 것은 아까 남경 도시에서 여러분들 이건 저는 중국 가면은 뭡니까 이걸 봅니다. 우리 이제 카카오톡 같이 찾아가야 되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요 쌍여분을 지명도 없는 부분을 찾아가게 되고 그분들이 물론 안내했죠. 요게 이제 요 지역이 좀 다른데 요거는 이제 그 고순이라는 지역이 어떤 것인가 거기 이제 가게 돼가지고 그 지역을 이래 답사를 했는데 여기에 일종의 왕조가 있었고 그때의 왕조라는 것은 전국 우리가 통일이 안 된 왕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도를 찾아가게 되고 이런 여기 서원도 있고 요 안에 제사도 지내고 다 있습니다. 우리 서원도 이런 하나의 유행들이 한국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마지막 부분은 항상 신전을 모시고 우리도 갔습니다. 자, 이 쌍여분은 여기 이제 요거는 그쪽 지역의 책의 기록물입니다. 그때 제가 작은 책자를 하나 받았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시의 몇 대 경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여분이라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하나의
외곽지입니다. 외곽지인데 이 잘 찾아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일정을 굳이 우리 최 씨를 위해서 우리 일행 약 20여 명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 가는 도중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차를 두고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카메라가 제가 최 씨였고 우리 최 씨 분이 여자분이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일신문의 최세성 문화부 기자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최 씨 두 사람이 계속 카메라가 여기는 중국 통역입니다. 그래서 요 일정들인 그 하루 종일 다닌 그것이 그날 저녁에 편성이 돼가지고 바로 그쪽에 TV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 씨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걸 준비를 그쪽에 중국의 행정관서들이 준비를 해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는 거죠. 자, 요거는 그쪽 자료 중에 보면 이 AI로 이래 했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디테일해졌죠. 자, 중국은 저는 한문 문화권이라는 아까 전제로 했듯이 저는 지금도 중국은 문화, 한자 문화를 굉장히 참 자주 다니는 이런 우리가 참 추상체가 있고 거기는 명절 때면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복이 쏟아져라. 이거 우리 선생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글자인지 이런 어려운 글자를 항상 많이 씁니다.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핵이 제일 많은 글자를 이 가게나 이런 걸 붙이면은 이게 그리고 이런 금속으로 조각가들도 예? 그러니까 부석이지. 그렇게 이게 이제 부자를 하는 거죠. 그 이게 이제 추상적인 한자 문화가 요즘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한글도 물론 우리가 애용을 하지만은 중국의 제가 매력적인 것은 이 한자가 무궁무진하게 붓으로 우리가 이 AI 우리 컴퓨터도 그렇지만은 이 손으로 쓰는 붓의 그림의 거리에 묘미가 참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뒤에 마지막 저는 다른 지역을 가면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요게 이제 서주였고 고순에 우리 페루라고 그럽니다. 어느 지역의 동네 입구에 이런 우리 선앙당 같이 항상 이런 문이 있어요. 페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저녁에 제가 호텔에서 스케치할 때 이제는 뭐 나중에 사진을 보고도 하는데 이 우리하고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스케치하는 것이 굉장히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은 이런 그 성고탑이 있고 우리와 다른 문물이고 이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뭐 고진 여러분들 뭐 수저 가면 이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하대박물관 요거는 이 건물을 찾아갔는데 이 새로운 여기는 문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계속 짓습니다. 중국에는 코로나 시기에도 제가 보면 박물관, 미술관을 계속 짓습니다.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왜 짓느냐? 국가 관광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많고 내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찾아오니까 여기도 코로나 시대에 그 직전에 지어진 운하박물관. 이 박물관은 여기만 아니고 북경이도 지금 짓고 있고 각 도시마다 운하가 가는 길에는 계속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스케치. 자, 이것으로서 내용을 다 마치겠습니다. 예.